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실세 5사람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래한국당을 가짜 정당, 위장정당, 종이정당,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정당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이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적 도의나 명분, 체면도 집어 던지고 자신들이 했던 말조차 뒤집으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낯뜨거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오늘 중앙일보가 특종 보도를 했어요. 이 민주당 이른바 실세 5인방이 지난 26일 마포에서 회동을 했는데, 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때 마침 자기들이 옆방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몰래 취재를 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자리에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특보단장, 삼철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친문 세력, 부엉이 모임을 이끄는 좌장 아닙니까? 또 홍영표 의원, 전 원내대표죠.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이분은 초선이지만 정개특위 간사로서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5명이 모여서 일단 민주당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합의했다면 지도부에서 이미 이 비례 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네. 전에 자유한국당 때 이 우리가 이 비례 대표용 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이쪽에서도 언젠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다들 예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감했죠. 누가 이제 그 기대를 들고 나서냐 이거였는데 시간 문제였지. 이 사람들 그런 말을 할 건 뻔히 예견이 됐거든. 문제는 그 이전에 그걸 선거법이라고 만든 그 행태 자체가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아니 지난번 선거법 협상이 잘못됐다. 말하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걸 확 낮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미를 희석시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 그때는 공수처가 바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랬는데 그 얘기는 덧붙이자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근데 어쨌든 그동안 이해찬 대표 위정정당 그런 거 우리는 못 만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윤호중 사무총장도 우리는 정면 돌파다, 꼼수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인영이는 뭐 엊그저께 그 당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뭐 꼼수 정당이다, 뭐 유장 정당이다, 총위 정당이다 하면서 미래한국당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뭐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역대 집권당, 그 자기도 옛날 집권당 할 때도 그랬어요. 그 모든 역대 집권당을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치사한 짓을 하는 정당은 아마 이 정당이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공수처 만들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을 말이죠. 이게 무슨 이거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바닥에서 난전 펴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속여먹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럼 정의당이나 이런 다른 정당 그때 1+4라고 그랬죠. 그럼 +4 했던 그 정당들을 완전히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속여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는 뭐 제1야당하고도 당연히 합의해야지만 국민들도 납득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인데 그걸 자기들끼리 엿바꿔먹고 적당히 처리해놓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뒤집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윤건영이라든가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하다가 나와갖고 지금 박영선 그룹올입니까? 거기 나가겠다고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복심이고 최측근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이 사람부터 운을 싹 띄었잖아요. 군부를 떼기 시작했죠. 비례정당 만드는 거 그거 좀 이렇게 폭을 넓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들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부를 뗐고 거기에 무소속이지만 또 김정숙 청와대에서 파안 퇴소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절친이 손혜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탈당을 했지만 파안대소로가 안 하더라고. 요즘 앙천대소래. 앙천. 아 그렇군요. 앙천. 그 손혜원이도 나는 별로 그런 거 총대 매기 싫은데 저쪽에서 자꾸 당 만들으라고 한다고 해갖고 또 군부를 뗐어요. 에드벌런도 띄우고.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펼쳐왔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 급해진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점차 이제 어려져 가고 있었는데 왜냐면 추미애가 아주 완전히 망쳤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어가고 이러니까 문재인 아무리 천하의 문재인이라도 자기 뭐 이를테면 시멘트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35% 뭐 30%뿐이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위기감을 가졌는데 여기 보는 그 기사에 보니까 뭐 그중에 누군가는 이거 탄핵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말까지 나왔대. 자기들 입으로. 아니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이 얘기했잖아요. 일당 되면은 과반 넘기면은 야권이 탄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많은 뭐 제야 법조인들도 울산 선거 사건, 부정선거 사건 이건 당연히 탄핵감이다. 뭐 다른 건 다 자적으로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됐다는 것은 뭐 천하가 아는 사실이고 누가 보더라도 삼척등도 알 만한 사실인데 그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 중앙선관위로부터 2번인가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특정 선거에 대해서 개입했던 게 아니고 말로서 우리 열린 우리 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 근데도 탄핵 소추가 됐어요. 근데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이제 헌재에 가서 그게 각각 기각이 돼서 그랬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깊이 개입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요새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숫자의 문제지. 만약에 정말 야권이 숫자가 확보가 되면 이건 당연히 탄핵 소추감이라고. 사실은 또 일당 뭐 과반이 안 되더라도 일당만 미래통합당이 차지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라든가 상임이라든가 위원장 배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국회 주도권을 쥐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총선이 끝나면은 만약 패배했다고 한다면은 뭐 이 문재인 정권은 식물 정권으로 가는 것은 뻔한데 그렇지 않아도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여러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 국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고 봐야죠. 이해찬이가 전에 얘기했잖아. 자기 뭐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정권 못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공포감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권력이랑 본래 속성이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에 승리를 한다 해도 문 대통령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이런 식이 되니까 어떻게든 비례민주당인가 뭐 만들어서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지. 그 다음에 심지어 말이죠. 자기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패스트트랙 같이 통과시켰던 정의당을 특히 겨냥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모욕적인 말까지 해가면서 이러대요. 요즘은 걔들하고 같이 하면 큰일 나. 뭐 그 자리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번 아마 패스트트랙 협상 때 심상정한테 많이 당한 모양이에요. 절대 심상정 같이 끼우면 안 된다고 새로 생긴 거 민생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통합신당이죠. 예. 거기도 빼야 한다. 그 잘못하면 그 똥물에 같이 뒹군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건까지 했더구만요. 그 말을 옛날에 협상 그 당사자 그렇게 같이 이거 편 모아가지고 패스트트랙 했잖아요. 편 먹었죠. 사플러스 세상에 편 먹었던 팀을 그런 식으로 지금 와서 표현을 한다. 이거는 정치가 아무리 좀 그런 뭐 시장 난장판보다 더하다 하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심상정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맞았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 해머로 두드러 맞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니 저는요. 아니 조국 다 거기에 옹호해주고 예. 뭐 사플러스를 해갖고 패스트트랙에 다 가서 총대 맺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 토사구팽이다 이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한 예. 그런 담합은 결국은 다 같이 책임져야 돼요. 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자기들끼리 억울하고 뭐 발떡발떡 뛸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 앞에 대해서는 요만큼이라도 입에 꺼내서는 안 돼요. 왜?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고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그런 준비들을 착착착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례민주당을 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뭐 이렇게 개국본이라든가 외곽 친여 시민단체들이 뭐 당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거 우병이 일어난 거야. 우리 어떻게 하느냐. 관병은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민병도 의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공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공천 때문에 그런지 민병대가 일어나는 거야. 막을 수 없지 하고 운을 뗐는데 실제로 이렇게 당을 창당하려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창당을 해야 할지 지금 미래통합당처럼 아니면은 연대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 뭐 정의당, 민생당 빼고 친여 단체들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직접 만들기가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만들어야 할지 이것도 좀 고민인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 보면요, 만약에 다른 연대 형식의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준다 이러면 결국 그건 자기들이 골칫거리가 짐이 되는 거예요. 또 지분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짐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상식선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다 하자. 그게 김종민 의원의 얘기예요. 이래저래 욕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장당하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의원 4명이 지금 고리 이전을 했잖아요. 이적을.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의원들이 누군가 고리 이적을 해야 해요. 그러면 저 의원이 없으면은 그럼요. 돈도 안 나오지. 말하자면 투표 번호도 없고. 용지에서 번호가 제일 지정되는 거 없지. 그러니까 이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럼 누구를 내보낼 거냐. 이런저런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그분이 아마 비례 후보 공천관리위원장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명문도 없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그게 선거 한 달 전인가에 창당 신고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3월 16일까지 만들려면 지금 사실 뭐 코앞에 닥쳐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라는 것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뭐 창당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해야지 후보 공모해야지 뭐 투표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치려고 하면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또 당내에 있기 때문에 뭐 저기들 핵심 몇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간단치 않은 사안 아닌가요? 지금 이제 급히 서둘러야지. 근데 정치권에서 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급히 서두르면 되기는 될 텐데. 그렇죠. 선수들이니까. 선수들이니까 되기는 될 텐데 과연 이제 오늘부터 당내 이견이 싹 없어지고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고 오직 이 길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야죠. 최고위원회에서부터 합의해야 하는데 이해찬이도 자기 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도 또 고집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 무슨 일이 되려면 뭐 아주 어렵던 일도 그냥 착착착 맞춰져 가가지고 이상하게 잘 풀려가는데 그렇죠. 잘 풀리죠.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꼬이고. 뻔히 되는 것 같은데도 꼬이게 되거든. 이 사람들도 이제까지는 너무 순탄하게 잘 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저 뭐 오만 방자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멋대로 하는 것만 아니라 말까지. 그래서 어쩌면 자칫하다가 눈 뻔히 뜨고 놓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없을 거예요. 온 상황이 지금 뭐 2,000명 넘어가고 말이죠. 이러다니까 혼이 지금 반쯤은 날아갔을 그런 정신 상황이니까. 나갔죠. 그런 상황에 이런 일 저런 일이 겹치고 하니까
아마도 그런 거 보면 자유한국당은 그때 욕을 얻어먹더라도 진작 잘했어요. 이왕 할 거는. 예, 잘했죠. 지금 뭐 연합뉴스인가가 그 보도 온 거 보니까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미래 한국당은 비례대표에서 한 27석 최대. 그리고 민주당은 한 7석. 그럼 거기서 20석을 어디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벌충할 데가 없잖아요. 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꼼수에 꼼수를 또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득실면에서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은 명분도 없고 국민들이 또 이 민심이 그 참 잘했다고 박수 칠 것 같습니까? 한국당의 경우는 통합당의 경우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갖고 한국당 비례대표를 싹 뺏어갖고 4+1로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꼼수를 쓰더라도. 얻어맞아서 내가 엄청 얻어맞아서 일반적으로 얻어맞아서 우는 사람하고 괜히 때려놓고 우는 사람하고 그리고 국민이 어느 쪽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더독 이펙트가 있거든. 우리 대개 인간 심리라는 게 좀 약한 쪽에 동정심이 가죠. 당하는 측이 이러니까 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비판 안 할 거예요. 미래 한국당에 대해서. 왜? 맞았으니까.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내놓은 대안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실컷 때리고 야 맞고도 그냥 가만히 있지 뭘 왜 무슨 방어책을 만들어서 뭐 이래가지고 계속 공격하다 아이고 우리도 안 되겠어 우리도 만들래 이래 되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 정말 장난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더라도 아마 저는 득실면에서 크게 득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거예요. 들어요. 예를 들면은 비례정당에서 몇 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더 저는 뭐 2, 3석분이 좀 플러스를 못 오히려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들이 돌아서면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 그래서 득실면에서 저는 소탐대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구도가 보면 이게 사실 영남권은 이제 포기해야 될 거예요. 부산권도, 풍경도 그렇죠. 포기. 왜? 안 그래도 지금 그런 판에 민심이 돌아오는 판에다가 코로나가 덮쳤거든. 그러니까 부산 뭐 울산 경남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있고 뭐 대구 경북 이제 지금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충청권하고 이제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 민심이 수도권 사람들은 그래도 뭐냐면 지역 지역 그거보다는 연고성보다는 사실은 좀 이제 뭐 그걸 이제 정강 정책이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본다. 네, 그렇죠. 많이 보죠. 많이 볼 때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감정이 생겨버리면 수도권에서 타격을 받으면 뭐 수도권이 122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격 받아버리면 가버리는 겁니다. 예.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보는 게 맞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잠깐 언급해 본다면 일각에서 선거 연기론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민생당 같은 거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버려야 할 측면도 있고 아직은 뭐 청와대라든가 여당 쪽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이니까 좀 시간 버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연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이제 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이 정부가 그런 말을 할 그 핑계는 생기는 거죠. 핑계는 생기는 사실은 이게 선거가 말이죠. 어디 나가서 선거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후보가 누군지도 그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다니면서 아이고 제가 누굽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후보들도 지금 참 난감할 거고 정당들도 난감할 텐데 이제 가장 최선의 그건 뭐냐 빨리 하루라도 그럼요. 이걸 빨리 진정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사실 그거는 선거법 196조가 거기 보면 대통령이 만약에 그 천재지변이나 그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선거를 못 치르게 될 경우에는 연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규정을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또 그 속에서 여당 여권 내에서 물시물시 또 연기가 피어오를 거예요. 이거 욕심이. 이거 비례정당도 만들려면 이거 시간이 필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런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민생당을 앞세워갖고 그게 뭐 야당이지만 친여 범여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 본래 뭐 믿지 못한다지만 요즘 이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대로 뻔뻔하게 그냥 남을 욕해놓고 자기들은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이런 걸 봐서 절대 아니다 이럴 때 저게 절대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정권은 뭐 안면 몰수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뭐 유리한 일이다 하면은 뭐 국민들이 뭐라 하든 여론이 어쨌든 간에 딱 눈 감고 해버리잖아요. 뭐 모양새 차리고 체면 차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통합당 얘기도 잠깐 할까 하는데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인데 20대 총선을 아주 그냥 승리로 이끈 분인데 미래통합당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합류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황교안 대표와의 회동도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미래통합당 그러면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죠, 뭐. 왜냐하면 이 선거대책위원장이라면 이 사람이 그 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선거를 이끈다. 이 사람의 이념적인 지향성은 이런 거다. 뭐 이거죠. 정책적 지향성이 이런 거다. 이건데 민주당 했던 사람도 여기 데려와서 쓰고. 민주당은 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또 윤영준 씨 선대위원은 김종인 씨 했지 않습니까? 뭐 김종인 씨 그때도 무슨 경제민주화 하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변화를 이야기하고 쇄신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늘 옛날에 그 권위, 그다음에 그런데 대중적인 뭐 인기 이런데 해가지고 안 바뀌고 김종인 씨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세월은 지나가고 젊은 사람들 크고 이런데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은 있어요. 예, 더더구나 명색이 제1야당이 그런 식으로 구태의원하고 또 너무 안일하게 그런 남들이 갔던 길 그냥 무난한 길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거에 묶이니까 김종인 외에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분도 이제 뭐 원래 이 새누리당 한국당 출신이고 유승민 또 의원도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지역 뭐 이렇게 대표들 지역을 맡는 그런 선대위원장이었고 여러 명의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려는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 중에서도 누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중도로 이렇게 표를 확장하는 데는 김종인 같은 분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영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냐면 김종인 씨를 저는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다만 이제 그 사람의 행정, 그 사람은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 그걸 모르겠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문제의식이 없이, 미래통합당, 요즘 그 당이 하도 이름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자꾸 헷갈리게 돼. 근데 미래통합당이죠. 야, 미래통합당이 그런 문제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말이죠. 김종인 씨 오면은 저 국보위에서부터 전두환 거기서부터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로 민정당에서도 비례대표했고 뭐 이당 저당 수없이 왔다 갔다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또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랬죠. 그래놓고 선명성을 말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새 시대라고 그러고 뭐 변화라고 그러고 혁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할 그게 사실은 체면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뻔뻔스럽게들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인은 그런 것하고 국민이 인정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그 무슨 기준 같은 게 있어야죠. 태영호 공사는 강남갑으로 이렇게 공천이 확정된 것 같아요. 태영호 공사가 여하튼 이 탈북민중에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북한 정권에서 누구보다도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탈북민들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3만 5천 명. 이 사람들에게 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집 앞에 보면 김진 씨가 거기 사무실 차려놨었거든. 오래 전부터 사무실 차려놨죠. 그 사람 전에도 해가지고 또 이제 사실 제가 그 교황위원 할 때도 그때도 이제 강남을 나중에 훗날 상징성 있는 인물을 뽑으라고 해서 비워놓은 자리인데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게 전략공천이란 그런 거예요. 열심히 했던 사람 어느 날 느닷없이 그냥, 배척되거든요. 배제되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참 또 안타까운 점이 있긴 있어요. 예. 뭐 선거라는 게 이기려고 예. 하는 거니까 또 전략공천이라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바닥에서 열심히 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전략공천은 너무 그걸 말이죠. 뭐 정가 보도처럼 너무 그렇게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득이한 경우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전략공천을 해야지. 아무데나 그냥 전략공천 해버리고 이러면 오랫동안 그 당에 충성을 하면서 그 준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은 있어요. 태공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이죠. 예, 뭐 태공사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당선이 아주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선거 국민이에요, 거기.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안면 몰수하고 비례 민주당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이 자신들이 내세웠던 어떤 정치개혁 명분마저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